당사자, 목적, 의사부여 중에서 뭐 본다? 목적 본다. 자,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정한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개 한 개 봅니다. 그래서 확정에 관련돼서 쭉 이제 봅시다. 확정은 한 개만 잘 보시면 돼.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어도 좋고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 그 한 개만 알고 오시면 됩니다. 14배 제일 밑에 목적이 확정 있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계약을 맺을 당시에 그 계약의 내용이 꼭 확정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5월 1일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3월 1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토지가 개발지가 돼가 땅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매도인은 5월 1일 날 가격을 정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매수인은 오늘 당장 가격을 정하자. 신랑이 하다가 매도인이 이겼어. 그래서 3월 1일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가격을 정하지 않고 5월 1일 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10곳을 조사해가지고 평균 내에서 값을 정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 곱하기 3을 해서 값을 정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준만 정한 상태에서 오늘은 가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이 매매 계약도 효력은 있다 없다? 효력은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것만. 그래서 밑에 판례를 봅니다.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라면 그 계약은 성립이 됐다 안 됐다? 성립이 됐다. 적극이란 말은 긍정이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월 사후에라도 그 사후가 언제입니까? 이행기죠.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하다. 그 판례 한 개만 보시면 되죠. 오늘 꼭 가격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서 목적의 가능을 봅니다. 가능 반대말이 뭐죠? 불가능을 두 글자로 줄이면 불능이죠. 불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불능을 봅니다. 먼저 가능과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데 요거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사회 통념. 당사자 정한 계약의 목적이 가능하면 뭐예요? 유효. 그럼 가능 반대말은 뭐죠? 불능이죠. 불능이면 뭐가 될까? 유효 반대말이 되겠지. 무효이라면 될 거 아니야.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이 가능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가능인지 불능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한강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아끼는 금반지를 한강에 빠뜨린 거야.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 반지. 어려운 준설업체를 찾아가지고 금반지를 찾아주시면 돈을 10억을 드리겠습니다 했다니까. 하니까 어리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3월 1일 날 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은 실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따져보자 이 말이지.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그지? 한강에 볼을 맞고 물을 퍼내면 그 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거의 가능한 거야. 이론상으로는. 반지가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는 찾아낼 수 있을 거야.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물리적 기준이냐 사회 통념을 판단할 기준을 할 것이냐를 놓고 우리 판례는 뭘 기준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물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런 뜻이고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이론상이다 현실적이다.
현실적 판단 기준에 의해서 따져보겠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거는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다 이러면 되겠다. 그렇게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통념이다 하는 걸 한 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능에는 어떤 불능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시적 불능하고 또 뭐가 있다? 후발적 불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요거는 언제를 기준한다? 계약 성립시를 기준한다.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계약 성립 이전에 불능이 된 것을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고, 계약 성립 이후에 불능이 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준이 그런 거예요. 기준까지 봤고요. 그러면서 예를 한번 들어서 봅시다. 촌집 전에 이야기 한번 한 게 있나?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 살고 있는데 저 강원도 시골에다가 은퇴 이후에 촌에 조용히 살고 싶어서 촌집 한 개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급해. 그래서 서울 살고 있는 을에게다가 3월 20일 날 그 집을 사고 팔기로 3월 20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리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들이 계약을 맺고 3월 25일 날 시골 가서 보니까 집이 불타버리고 없어. 이 모양이니까 5월 1일 날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을이 대금 1억을 지급하더라도 갑은 집을 준다 못 준다? 집을 못 준다는 뭐라 하죠? 이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행이 불능의 상태에 빠진 거야. 이게 불능입니다. 그럼 이 불능이 언제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이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는데, 이것에 물어보니까 3월 19일 날 불났다 하는 경우하고 3월 22일 날 불났다 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중간에 몇 월 며칠이 들어갈까? 3월 20일이 들어가겠죠. 3월 20일이 무슨 날이죠? 계약 성립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9일 날 불이 나가지고 오늘 이행을 못하게 됐다. 이런 불능을 무슨 불능? 이런 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어떻게 돼? 계약 성립 이전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오늘 이행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계약을 맺을 당시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없는 집을 사고 파는 거죠. 따라서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가 무슨 말이죠? 계약을 맺는데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채권 재무가 없다 이러다 그래야지. 아까 계약은 무슨 행위입니까? 채권 행위죠. 이행은 무슨 행위예요? 물권 행위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데 무효란 말은 채권 행위를 했는데 무효다 같은 말 아니야. 채권 행위를 했는데 무효란 말은 채권 재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물권 행위를 했는데 무효란 말은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채권 재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 그건 무슨 반환이라 하지? 계약이 무효니까 채권 재무가 없으니까 이행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줘버렸다고. 그럼 안 줘도 되는 걸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어른 입장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 걸 받은 거 아니야? 근거 없이 남은 물건을 지고 있는 거죠.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지. 그걸 뭐라지?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본다. 계약을 맺는데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죠? 채권 재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정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해버렸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여기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까지가 이제 기본이죠. 이행하기 전까지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이란 말이 나와. 그런데 이거는 뭔 말이냐면, 계약은 무효지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책 사유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받은 상대방을 위해서 가해를 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돼. 그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을 하는데, 그거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고, 우리가 이제 계약법에 가면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3월 20일 계약을 맺고 이틀 뒤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오늘 이행을 못하게 됐다. 이런 불능을 무슨 불능? 이런 불능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제대로 체결되어 있죠. 근데 이틀 뒤에 불이 나는 바람에 오늘 이행을 못할 뿐이지 계약이 잘못 체결된 건 아니죠. 계약은 유효다. 유효가 무슨 말이죠? 채권 재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른 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갑은 그 대가로서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런데 소유권을 넘기죠, 못 넘기죠? 집이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소유권을 못 줄 거 아니야. 이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행을 못하게 됐다. 그럼 이행을 못하게 됐다면 이행을 못하고 있는 갑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매매에서 물건을 주는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물건을 받을 사람은 채권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매에서 매도인은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금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다? 물건이 기준인 거예요. 별도의 말이 없으면 매도인은 채무자.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될까? 계약은 유효고 채권 재무는 발생했지만 채권자가 대금 1억을 지급하더라도 채무자 갑이 이행을 한다 뭐 한다? 채무자 갑이 이행을 못하게 됐다면 이행을 못하는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뭐야?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그게 뭐죠? 채무 불이행이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되면 매도인 갑,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따져보니까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3월 22일 날 불이 났는데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집은 없으니까 못 주는 거고 내 잘못이 없으니까 손해배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도 받은 것이 없으니까 돈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러니까 둘 다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그때 남는 것이 뭐죠? 그럼 집이 날아가 버린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기 무슨 문제다?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이 뭐다? 위험 부담입니다. 위험 부담의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위험은 나중에 우리 계약법에 가면 다시 배울 건데 결론적으로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됐을까? 채권자 을은 집도 안 받고 돈도 안 줬으니까 이익도 손해도 없죠. 근데 채무자 갑은 어때요? 집은 집대로 날아가 버리고 돈은 돈대로 못 받았으니까 집이 날아가 버린 위험을 누가 떠안게 됐다? 채무자가 떠안게 됐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뭘 원칙을 한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취합니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안 주고 안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자신의 거부를 면하지만 상대방이 반대 거부를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냐? 3월 22일 날 불이 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채권자 을의 기책 사유로 불이 난 거예요. 을의 잘못으로. 그때는 채무자는 집을 안 주더라도 채권자는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매매 대금 1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누가 떠안게 됐죠? 채권자 을이 떠안게 됐지. 그러니까 채권자는 돈은 줬는데 집을 못 받았으니까 집이 날아간 위험을 채권자 을이 떠안게 됐다. 여기 이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이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총칙 과정에서 이 정도 보시면 돼.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다시 상세하게 보시고. 여기까지가 불능에 대한 겁니다. 불능. 책을 한번 볼까요? 양가로 1번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동가로 1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그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무슨 불능입니까? 그것이 밑에 줄 원시적 불능이고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행 가능하였으나 그 이행 전에 불능이 된 경우 무슨 불능? 이런 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고 무효가 무슨 말이죠? 채권 채무가 없다. 따라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계약법에 가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끊고 한편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죠. 유효니까 채권 채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행을 해요 못해요? 집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야? 이행을 못하게 됐다면 따져봐야지. 누구를? 채무자를. 집을 못 주는 채무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뭐가 돼?
채무불 이행이 되고 재무제의 기책사유가 없으면 어디로 가?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이거는 시험에서는 일부 불능이 중요합니다. 일부 불능. 이건 아주 무효감 다시 한번 놓을 거예요.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무효에서 다시 놓을 건데 대충 한번 봅시다. 이건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 이 판례 한 개만 잡으십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하고 어려운 것부터 먼저 보는 거야. 거기서 딱 끝을 내죠. 갑이 토지와 건물을 을에게 3월 1일 날 일괄 매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3억 받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로 묶여있는 땅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아무나 살 수가 없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 요건을 갖춘 자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근데 어디 도시에 살고 있는 거야. 아까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내 맘대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 시간에 가면 이런 걸 배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아직까지 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라면 토지를 넘겨받는다, 못 넘겨받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야?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효는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허가를 못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효력이 없다. 이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 그 토지가 허가구역 내의 토지로 묶여있는 땅이라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효다. 그런데 건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뭐다? 처음부터 유예예요. 토지와 건물은 물건이 한 개다, 별개다. 독립물이죠. 독립물 때문에 일괄 매매하더라도 목적물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토지 매매 계약은 일단은 무효지만 건물 매매 계약은 유효죠. 자, 하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 137조에서 계약의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은 어떻게 처리한다?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전부가 무효됩니다. 왜 그래 돼야 될까? 을이 계약 매일 당시에 뭘 원했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기를 원했고 갑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기를 원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행 날짜가 됐는데 계약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토지는 무효니까 넘겨받을 수가 없고 건물은 유효니까 넘겨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을이 원하는 계약이다 아니다.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가지고 그 집에 살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건물은 넘겨받을 수 있지만 토지는 넘겨받을 수 없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토지가 없는 건물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계약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 전체를 뭐로 본다? 무효로 보는 것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일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한 건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일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전부를 무효로 처리한다. 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계약이니까. 전부가 무효되는 게 원칙입니다. 건물만 가져가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건물만 같으면 을은 안 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뭐다? 일부 무효예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원칙적인 현상이 아니고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일부 무효가 되느냐?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분적입니다. 가분적. 가분적이라는 것은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이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 계약이 가분적이어야 된다. 분할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 이 가상적 의사라는 것은 계약을 맺을 당시에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 토지 부분이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를 했을 것이다.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적 의사인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뭐로 본다? 무효인 부분은 무효고 나머지 부분은 뭐다? 효력을 주겠다. 이게 무슨 무효? 일부 무효입니다. 여기 일부 무효. 그러니까 한 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전부를 무효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어떨 때 일부 무효를 인정한다? 무효인 부분과 유효인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때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뭐다? 유효인 것은 유효, 나머지는 무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일부 무효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여기 처음 들으면 좀 헷갈려요. 자, 봅시다. 동안의 2번 봅시다. 동안의 1번은 뭐 굳이 볼 필요 없고 전부가 불능인 경우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그 다음에 주랑 치고요.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 전부 무효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불능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될 경우 이게 뭐야? 가상적 의사죠. 토지 부분이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샀을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지. 그러면 중간에 있는 판사도 어떻게 판단한다고? 이 사람들 둘이서 토지가 없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때는 뭐다?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무효인 부분은 무효고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일부 무효법입니다. 우리 책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책만 읽어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서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가 유효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떻게 된다? 적법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우리가 구조를 파악한 대로 여기다 그대로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이 적법하지 않으면 유효, 무효. 무효 이러면 되겠죠. 적법하면 유효,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 이러면 되겠죠. 여기서 법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임의법규가 있고 강행법규가 있다. 임의법규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관계없다. 강행법규는 꼭 지켜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은 임의법규를 말한다, 강행법규를 말한다. 강행법규를 말하죠. 대부식 보면 돼.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이 임의법규에 어긋나면 무효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맞죠?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무효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은 강행법규를 말한다. 강행법규는 꼭 지켜야 됩니다. 강행법규를 다시 나누면 효력 규정과 뭐로 나눈다? 단속 규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 효력 규정은 말 그대로 법을 규정한 목적이 어디 있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효력을 준다, 안 준다? 효력을 제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위반을 했을 때 효력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법을 규정한 취지가 어디 있다?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이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속 규정은 위반되더라도 효력을 준다, 안 준다? 효력을 줍니다. 효력은 주는데 국가로부터 처벌은 받는다. 이리 봤다.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효력 규정이 뭐가 있더라? 자격증과 관련된 규정들은 대체로 다 효력 규정이라 했죠. 그리고 자격증에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야기가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는 것은 금지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중개사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중개사입니다.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중개사 개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년간 중개사 시험을 쳤지만 자꾸 시험이 안 돼. 이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서 10년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냥 빠삭한 빠꿈이에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서 개업을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갑이가 있는 중개사 자격증이 아까워요. 그래서 가서 뭐란다. 내가 한 1억 줄 테니까 파시죠.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양도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중개사법에 보니까 뭐라 되게 있다. 자격증 양도 대여를 한다 못한다. 금한다. 근데 그 규정이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게 효력 규정이거든. 따라서 효력 규정을 위반한 요 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줘 안 줘? 안 준다. 안 주기 때문에 어른 돈을 1억을 주더라도 중개사가 돼야 안 돼요. 중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어떻게 해야 돼? 따야 돼. 제가. 올해 꼭 따세요. 올해 꼭 따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한 2년 있으면 부동산이 좋아지겠죠. 원래 공부는 그 안 좋을 때 하는 건데 사람들이 꼭 보면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많아, 가난한 사람이 많아.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야. 부자가 귀한 이유가 그겁니다. 부자는 거꾸로 가거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시류에 따라가. 따라가면 늦은 거예요. 앞서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망했다 이럴 때가 뭐야? 살 때야 팔 때야? 살 때지. 부동산은 망했다 이러면 사는 거야. 그때 사는 거고. 부동산 기가 막히게 좋다 이러면 뭐야? 팔 때야. 근데 팔고 빨리 나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 꼭 거꾸로 가.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지? 올해 양파가 싸다 이러면 내년에 양파 농사 지어 안 지어? 지어야지. 이 거꾸로 가야 된다니까. 올해 싸면 내년엔 비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년 농사 지어야지. 근데 올해 싸다 이러면 내년 농사 지어 안 지어? 안 지으니까 문제야. 안 지니까 비싸진다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안 짓는다니까. 농작물도 보면 꼭 이런 거 이렇잖아. 또 부동산과 같아. 농작물은 거의 1년 단위죠. 그지? 올해 양파가 싸면 내년에는 비싸요. 희한하다니까. 올해 양파가 싸가지고 막 갈아엎고 이러면 내년에도 뚝심을 가지고 한번 찌보면 될 건데 겁을 먹고 안 지어요. 똑같아. 부동산도 망했다 이럴 때 사는 거예요. 부동산 주기가 몇 년? 거의 한 10년 주기로 장이 씁니다. 10년 주기로 장이 씁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서울은 뭐 거기 굴곡이 많이 없어. 자꾸 올라. 내년에도 올라 안 올라? 이제 올해네 20년도 오를 거예요. 희한하다니까. 눌리면 올라요. 눌리면 왜 오르지? 부동산은 시장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심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엄청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예민하다, 둔하다? 엄청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정책보다는 뭐가? 심리가 우선입니다. 심리 상태를 파악을 못한다. 눌린다는 것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눌리는 거 아니야. 안 오를 것 같으면 눌려, 안 눌려? 안 오를 걸 뭐 하려고 국가가 욕 들어가면서 눌리겠냐고. 거꾸로 생각하시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 안 사? 계속 사는 거야. 사놓으면 오를 거니까. 그리고 국가는, 정부는 영원하다, 바뀐다. 국가는 영원하지만 정부는 바뀌는 거야. 정부는 영원하지 않거든. 문재인 정부가 영원하나 돼. 뭐 2, 3년 되면 또 2년 반 남았다나. 2년 반 정도 남았다. 바뀐다고. 2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산다니까. 그 심리야, 심리. 안 눌리면 뭐야? 안 올라요. 눌리면 오른다니까. 부산에 눌려, 안 눌려? 안 눌리잖아. 왜 안 눌려? 안 오를 거니까. 그러니까 안 사잖아요. 그럼 왜 오를까, 나중에? 안 눌려 있어도 거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서울이 실컷 오르지? 서울이 오를 만큼 오르면 지방은 뭐야? 거기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서울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야 오르는 거예요. 요즘에 한번 내려왔죠, 그죠? 몰라요? 요즘에 내려가지고 함영동도 한번 쓸고 내려갔어. 한번 쓸고 갔다니까? 함영동 제일 인기 지역이 요 코롱 2차인가 3차인가 그거라 돼? 건너가면 코롱 몇 차고? 2차? 많이 올랐다고. 뒤에 롯데 낙천대보다 코롱 2차가 많이 올랐다. 해운대, 동네, 그 다음에 뭐 수영, 여기서 싹쓸이 하고, 그건 씨가 말랐거든. 그러니까 신도시로 온 거야. 함양 신도시 한번 훑고, 저쪽 가서 한번 훑고, 금정구도 한번 훑고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부산대 앞에 그 마이너스 P 있던 것도 지금 P가 8,000 붙었어요. P 마이너스 1,000만 원 계속 갔다 갔다 붙어 있던 것도. 그 부대 역 앞에 가면 이제 4만인가? 4만 골든인가 짓고 있거든.
주상복합인데도 지금 비가 8천이라. 이게 복 많은 사람들은 그 8천 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심리 상태. 뭐 하다가 엮으셨나 지금. 적법하다가 엮으셨다. 그래서 이 자격증에 관련된 규정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중개사 자격증을 사업하는 계약을 맺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 다음에 이제 단속 규정은 저는 우리가 행정 경찰법규,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경찰법규가 대체로 다 단속 규정인데 포장마차 이야기 한번 했죠. 예? 단속 규정은 위반되더라도 효력은 준다, 안 준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지금 법을 지켰다, 어겼다. 법을 어기고 있죠. 그 법이 뭐야? 도로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속법규인데 거기 가서 소주하고 안주를 먹었죠. 그러니까 포장마차 아저씨가 법을 위반했고 그 법을 위반한 을가, 갑과 을 사이에서 소주나 안주와 같은 음식물에 대한 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근데 을은 단속 권한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술 한잔 먹고 법을 5개 위반했으니까 나 소주가 못 주겠습니다.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 했죠. 효력은 주는데 구청직원이 와서 포장마차를 단속하면 처벌은 받아 안 받아? 처벌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하고 오시면 돼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제 봅시다. 15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 목적이 줄을 칩니다. 강행법규 중에서도 무슨 법? 효력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요까지 온 거예요. 적법할 때 법은 강행법규를 말하고 강행법규 중에서도 단속규정, 효력규정. 효력규정이 위반되면 무효다. 지금 무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됐다 할지라도 단속규정에 위반되면 효력을 줘, 안 줘? 주는 거예요. 연습 저번에 한번 한 적 있죠.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무효이다. OX. O 해야지.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무효이다. 맞는 말이죠. 자,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언제나 무효이다. OX. 그건 X죠. 강행법규에 어긋나더라도 단속규정에 어긋나면 무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당사자 정한 계약의 목적이 강행법규 중 효력규정에 어긋나면 무효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언제나 무효이다? 틀린 말이죠. 그냥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무효이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언제나 이런 말을 조심하고. 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서 양가리 2번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돼 있죠. 둘째 줄만 줄치면 된다 있죠.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규정까지 줄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밑에 줄 임의법규는 가로묶고 당사자의 의사에 배제 또는 변경이 될 수 있는 규정이다 줄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관련 있는 것은 강행규정이고 선량한 풍속과 관계없는 것은 임의규정이 내려봅니다.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서 3번 첫째 줄 일반적으로 줄을 칩니다. 강행법규는 다시 뭘로 나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눈다. 그런데 단속규정은 단순한 행정상 금지법규로서 단속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상 제재를 받을 뿐 행위의 사후성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까지 이랬다. 이제 여기까지 본 거예요. 강행법규 중에서도 단속규정에 위반됐을 때는 효력은 준다. 단지 처벌은 받는다. 여기까지 본 겁니다. 그로 내려서 이제 효력규정 이해가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부동산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 그래서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줄치고 중개사법에 보니까 수수료를 80만 원 받으라 했다고. 그런데 당사자가 100만 원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중개 수수료 약정은 효력 규정인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주는데 100만 원 전부가 무효다. 초과된 20만 원만 무효다. 초과된 20만 원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작은 글씨 한도 초과 부분이 무효다 줄쳐놓고. 그건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니까 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방 본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 아까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매매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일단은 무효.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무효다. 그런 것들. 그 다음 내려서 동그라미 2번 단속 규정을 이해해가지고 아까 저번에 우리가 뭐 했다 줄쳤노?
무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줄쳤다, 그지?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포장마차 이야기죠. 포장마차가 저번에 우리가 법을 많이 위반했다, 그지? 그게 전부 다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위반이거든. 따라서 단속 규정을 위반한 자와 맺은 계약은 효력을 준다, 안 준다? 효력은 준다. 단 처벌은 받는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 합의 줄치고 올라가서 제출이. 중간생략등기는 우리가 물권법 가서 저번에 한번 봤죠? 중간생략등기도. 중간생략등기는 법률상 하도록 되어 있다, 못하도록 되어 있다. 세금이 탄로가 되니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버렸다면 한 개 빼고는 다 유효다 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인 내의 토지 매매 행위를 빼고는 다 유효다 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건 나중에 뒤에서 가서 다시 볼 거예요. 강행복귀 위반의 효과 17페이지를 해보세요. 자, 동안 1번. 강행복귀 위반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확정적 무효다 되죠. 요까지 본 겁니다. 강행복귀 위반된 행위는 무효다. 별도의 말에 없으면 무효는 무슨 무효? 확정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앞에 유동이란 말을 적어줘. 그럼 앞에 확정적 무효. 무효니까 채권 채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추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아리 2번. 강행복귀 위반된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줄치고 선의 삼적에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여기서 봤다,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목적 보고 있죠? 목적에 어긋나는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삼적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비통착사 4개를 빼고는 전부 다 뭐야? 선의 삼적에도 주장할 수가 있고 비통착사에 해당되면 선의 삼적에는 주장할 수가 없고 이렇게 딱 구별할 줄 알겠지. 그 다음 내려서 동그라미 3번. 강행복귀 위반돼서 무효인 경우 줄치고 무효란 말은 채권 채무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쭉 가서 이행이 있기 전 줄치고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3월 1일 맺은 계약이 무효니까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되더라도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끊고 반면에 이미 이행을 했다면 줄치고 어떻게 할까? 돈을 받아야지. 돈을 받는다는 뭐라 하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무효가 있었죠? 아주 질 나쁜 무효. 한번 외워볼까? 궁사, 정융, 계생. 몇 조? 103조. 103조. 반세정이죠.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을 해버리면 뭐가 돼? 불법언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반환 청구를 뭐 한다 했죠? 그거 빼고는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당사자 정한 계약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럼 타당하지 않단 말이 무슨 말인가 봅시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 계약의 내용이 우리 민법 103조에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103조의 내용이 뭐더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 이 말이죠. 당사자 정한 계약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면 그거는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무효는 일반적 무효다, 질이 나쁜 무효다. 질이 아주 나쁜 범죄적 현상이기 때문에 주고받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 불법언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뭐 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무효행위 전환도 안 되고,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일반적 무효와 달리 반환, 전환, 추인이 안 되는 특징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반전추가 안 된다 이러면 이 103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무효는 족부리고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무효행위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행위로 또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추인을 통해서 그때부터 또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반환 전환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3조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무효는 아주 질이 나쁜 무효이기 때문에 반전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전추가 안 된다. 여기 기본 틀이에요. 여기다 이제 갖다 붙여봅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냐? 법률에는 규정이 없지만 우리 대부분 판례를 통해서 몇 가지 유행을 떨어놓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암기를 했죠. 뭐라고? 궁사, 정윤, 계생 이렇게 했다. 그지? 궁이 무슨 말입니까? 궁박. 내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대방한테 뭐가 있다고?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이 뭐죠? 궁박이 될 수도 있고 갱솔이 될 수도 있고 무갱음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의 결과가 공정, 불공정,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나타났다면 우리 민법 104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둬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뭐다?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104조가 이 103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는 무슨 말이에요? 사행적 행위죠. 사행적 행위라는 것은 계약의 내용이 어떻다? 사행이 무슨 말이에요? 도박이 말 도박. 계약의 내용이 도박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도박 빚을 갚을 목적으로 돈 대신 뭘 주기로? 땅을 주기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거는 효력이 있어 없어? 무효다. 친구가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도박에 관련된 다 무효죠. 정은 뭐죠? 정의에 반하는 행위.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계약의 내용이 뭐다? 범죄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범죄를 목적.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뭐 자금을 출처했다든지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탁받은 사무를 처리해 줬다든지 정언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뭐 정언을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허위 진술을 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했죠.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이중매매다 했죠. 이중매매를 별도로 볼 거예요. 유는 무슨 말이죠? 윤리에 반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인륜에 반한다. 가족 질서에 반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도 판례가 많아. 뭐 어머니와 자식이 동거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그걸 우리가 모자 부동거 계약 이렇게 표현하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더라? 첩계약이었죠. 이 첩계약은 맺는 것은 뭡니까? 유효? 무효. 깨는 것은 그러니까 첩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재산을 정리하기로 했다면 이거는 무효고 첩계약을 깨는 과정에서 했다면 유효고 이렇게 했죠. 개는 무슨 말이죠? 개인의 자유를 허가하는 행위인데 이거는 판례를 읽을 때 평생 동안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유효. 그러니까 각각이 동업을 하다가 이제 깨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사를 절반을 현금으로 줄 테니까 회사 가치를 평가해서 평생 동안 동종업종에 종사하지 말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의 미용실에 을이라는 미용 보조원이 취업을 하면서 그 미용실을 그만두면 같은 동네에서는 미용업을 기업하지 않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장이 근로자를 해외 유학을 보내주면서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평생 동안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라고 했다든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데 만약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3년간은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 기간을 정했다면 유효죠. 그런데 이 정한 기간이 가다하게 장기간이라면 유효다, 무효다? 그거는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이래 보면 뭐가 될까?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무효겠죠. 그죠? 또 뭐 감남과 을려가 우리 평생 결혼하지 맙시다. 각서를 쓰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리고 결혼식 날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했죠. 유효다, 무효다? 그런 약속은 다 무효다 했죠.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더라도 살다 보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땐 또 뭘 한다고?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생각나죠?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은 또 생각이 잘 날 건데 왜?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것보다 싫은 사람을 못 헤어지게 하는 것이 뭐다? 더 나쁜 거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자유도 보장을 해줘야지. 생은 무슨 말이에요?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죠. 요거는 판례가 많지도 않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절의 주지스님이 절에 앉아있는 토지 전부를 정리하기로 계약했다든지, 근로자가 임금 전부를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렸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니까 무효다. 딱 구조를 잡아놔야 돼. 매년 노는 거라 했죠, 여기. 매년 노는 거니까. 다시 봅니다. 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목적이 타당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는 채권 채무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행중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 근데 이행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다시피 공사 정륜 개생에 해당되는 그 행태는 무효 중에서도 무슨 무효? 아주 질이 나쁜 무효다. 그래서 불법을 원인으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했죠. 반환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고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된다. 반환, 전환, 추인이 안 된다. 불법 언인급에 대해서. 불법 언인급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저는 왜 첩계약 이야기했죠. 감남관료가 혼인을 해서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부부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감남이 가서 바깥에 가서 백녀를 만났다. 그리고 3월 1일 날 동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합니까? 첩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첩계약이 무슨 말이에요?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첩계약이라 하는데, 첩계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남이가 첩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럼 이 정리는 유효다, 무효다? 맺으면서 주기로 한 것은 무효예요.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주기 전에는 줄 필요가 없죠. 근데 5월 1일 날 아파트 등기를 넘겨버렸죠? 넘겨버리면 이게 뭐가 돼? 불법 언인급이다. 첩계약이라는 불법을 원인으로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남과 백녀가 이제 헤어지는 마당이 된 거예요. 헤어지는 마당에 감남이가 백녀를 보고 아파트 돌려달라 했을 때 돌려주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죠? 근데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안 돌려줄라 하겠죠. 그러니까 감남이가 백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주장할까요? 판사님, 요 매매 계약은 무효다.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없고,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전넘어간 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는 백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아파트는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무효와 똑같이 무효니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려준다면 국가가 나서서 무슨 꼴이 돼? 감남이 뒤치다거리 하는 꼴밖에 안 되겠지. 그럼 돌려받아가지고 감남이 또 가만히 있나? 또 딴 데로 가나? 또 딴 데로 가가지고 정리를 만나가지고 또 사사 꼬셔가지고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같이 삽시다. 또 살다가 또 시들하면 헤어지면 또 안 돌려주면 또 소송하고, 그럼 법원에서 판결 내려야 또 돌려주라 판결 내려주면 그것도 돌려받아 또 딴 데로 갈 거 아니야. 계속 국가가 감남이 따라다니면서 첩계약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고. 그래서 이 불법인 급여는 미안하지만 무효지만 반환을 받아 한다, 못 받아 한다? 줘버리면 못 받아 한다. 그래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불법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던 거예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백녀 명의로 넘어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아무도 이 등기를 말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남이는 불법인 급여를 한 사람이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본체는 어떻게 해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 우리나라는 부부 벨산제를 취하기 때문에 남편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권리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남편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마누라가 가서 뭐 돌려달라 할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돌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반사적으로 백녀가 뭐라? 그냥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녀로부터 넘겨받은 정은 선의악의를 따지 안 따져. 선이든 악이든 첩계약으로 받은 아파트라는 걸 알고 받았든 모르고 샀든 관계없이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되겠죠. 이게 불법인 거예요. 불법인. 주기 전에는 줄 필요 없고 줘버리면 뭐가 된다? 불법인 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계약이라고? 첩계약이야.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준 거는 받아, 못 받아? 그건 받아. 첩이 아니다, 이거. 첩하고 헷갈리면 안 돼. 첩은 동거를 하는 거야. 두 집 살림을 차려가지고. 그게 첩이고. 그냥 오다가 만난
만나가지고 돈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은 뭐야? 받아 못 받아? 그럼 다 받습니다. 처벌해걸면 안 돼. 우리 보면 요즘에 이런 게 많아, 사건이. 요즘에는 이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뒤에는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 또 뭐 간남이면 바깥에 가는 게 아니고 얼류도 바깥으로 가잖아, 그죠? 얼류가 바깥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정남이를 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류가. 배우자 있는 여자가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요새 말로 하면 뭐 첫 계약은 아니지만 같이 또 사귀기도 하고 하잖아. 그런 거 가지고서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그거는 첫 계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것도 빌려놓고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기 많아. 간통죄 없어지고 나서 사회가 많이 바뀐 것 같아. 판례라든지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 이 얼류가 바깥에 가서 정남이를 만났는데 나중에 남편한테 들켰다 하도 범죄다 아니다. 이 범죄가 아니거든.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간통죄 없으니까 요새는 둘 다 감남해가지고 뭐라 하면 뭐라 그래. 큰 소리 친다 요새. 왜요? 이러니까. 그럼 감남이는 정남이나 얼류를 상대로 뭔 할 수 있다?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고 행사처분을 할 수 없지만 민사상으로 뭔 할 수 있을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가 우리 마누라하고 놀아나는 바람에 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니까 위자료 주세요. 이거는 되지만 감옥에 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자료 해봐야 최대한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3천만 원이니까 반씩 나누면 얼마고? 1,500씩 되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본 거예요. 뭐 어쩌다 그래 되냐고. 국회에서 그걸 바꾼 거예요, 자꾸 이거.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소리가 80년대부터 나왔거든. 벌써 3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한 5년 됐나 바뀐 지가? 바뀌었죠, 그죠? 오래됐습니다. 이야기는 오래됐어. 놓은 건 오래됐어.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행사법 시간입니다.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간통죄 폐지하는데 내 우스갯소리로 지하철 타고 가다가 신문에 성적자기결정권 이래가 크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중학생이 뭐라고 읽었다고?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 마음대로 100점 결정하면 100점 되고 이러니까 성적자기결정권.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자기결정. 요거 요새 재판에 들어가면 이게 많이 쓰이는 말이 성적자기결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강간이 돼야 안 돼요. 부부간에도 강간죄를 인정하면 돼요. 저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강간죄는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준다고. 이 신체의 자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내 신체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에게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강요하면 그는 강간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리 바뀌었다니까. 옛날처럼 뭐 그 집에 가면 죽기 살기로 그저 살아야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 아주 자주적이고,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인권이죠. 예? 인권이라든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안희정 사건에서 보면 그 여자가 설령 원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뭐야? 광학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만큼 그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이런 건 다 지우고 여기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게 쉴 때는 이런 거는 생각이 나는데 여기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깨는 겁니다. 감남과 백녀가 첫 계약을 맺고 한동안 잘 살다가 본처한테 들켰어. 본처가 감남이 보고 뭐랬더라 그때? 안 보고 안 들은 걸 할 테니까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랬죠. 그래서 감남이가 감동을 해서 백녀를 찾아와서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녀가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뭔가를 주기로 정려 계약을 맺습니다. 이 정려는 유효야 무효야? 이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주고 또 생활비도 매달 얼마씩 주고 또 자식이 태어나면 또 뭐 줘야 돼? 양육비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을 맺으면서 하는 정려는 무효, 첫 계약을 깨면서 하는 정려는 유효. 구별 잘 하시고. 여기까지가 불법언인급에 대해서 우리가 본 거죠. 이제 책을 봅시다. 17페이지 제일 밑에 103조. 조문은 간단하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걸 표현을 잘 하셔야 돼. 표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에 위반되는 행위,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반사회적 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전부 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따라가줘야 돼.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46조에 보니까 불법언인급이란 말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한다, 뭐 한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아까 배운 불법언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족부리면 못 돌려받는다 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103조의 의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단 시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 개만 챙기시면 되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런 게요. 을이 갑으로부터 시계 하나를 3월 1일 매매를 통해 샀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사실은 A로부터 시계를 훔쳐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을이 그 사실을 3월 1일 당시에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샀어. 모르고 샀는데 3월 2일 날 행사들이 와가지고 을 보고 뭐다? 그건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을에게 작물 취득죄를 인정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을이 행위를 할 당시에는 알아서 몰랐어. 몰랐다면 그 이후에 불법으로 취득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게 행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매 계약이 반세적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야 행위 당시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샀다면 그 이후에는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계약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 판례를 한 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판례가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당초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인정기를 구하는 것이 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3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3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유효다 무효다?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는 무효죠. 요까지 온 거 아닙니까?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무효다까지 온 거예요.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동안에 이번에 보니까 절대적 무효다 되죠. 지금 당사자 목적에 관련된 무효는 전부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절대인지 상대인지가 헷갈리면 뭐를 비통착산이 아니냐고 보면 되지. 호재에 관련된 건 상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그냥 절대 아니에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 누구에게도 누구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의 3자로도 마찬가지다. 선의 3자도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 동안은 3번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인도 돼야 안 돼요. 추인도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무효는 추인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죠. 그런데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추인도 안 됩니다. 전환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동안은 4번 반사회적 행위가 채권 행위라면 반사회적 행위가 채권 행위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이행을 했다면 그게 중요하죠. 이행을 했다면 뭐가 돼? 불법언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셋째 줄에 746조에 의하여 반환 청구가 배제된다. 말이 좀 어렵다, 그지?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환 청구 안 된다. 요거까지 온 거예요. 주기 전에 줄 필요 없는데, 아파트를 처백에 등기를 넘겨버렸다면, 그 뒤에 헤어지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없다?
반환 청구가 안 된다. 무효니까 반환 청구 안 된다. 안 되니까 반사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대방인 백녀가 그냥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따라서 이 백녀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는 선약이를 따져 안 따져. 선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배한 물건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거배를 받은 상대방에게 기속된다. 거기다 줄치고. 백녀가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회질서 위반의 유행을 봅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회질서 위반의 유행 나와 있죠. 뭐라고 외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궁사, 정윤, 개생 6개를 외웠죠. 그건 이제 보면 되겠네요. 자, 21페이지 보니까 뭐가 보여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뭐지?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죠. 범죄. 그래서 기억에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다. 그 다음 뭐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겁부를 약정하는 것도 범죄다 아니다. 범죄죠. 범죄를 하는 걸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도 범죄고 범죄를 안 하는 걸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것도 범죄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불을 안 지를 테니까 돈 달라. 그것도 범죄라고. 너 애 납치 안 할 테니까 돈 달라. 이것도 범죄죠.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디귿의 밀수 되겠죠? 그 다음 미음에 리얼에 보니까 정언을 해주는 대가로 줄을 쳐.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 줄치고. 초과하면 뭐예요?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야. 정언을 해주는 대가로 정도를 초과하면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 그 다음 미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대가로 줄치고. 요거는 위증이죠.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범죄지 범죄. 그 다음에 시옷에 보니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도 뭐야? 범죄죠. 그러니까 느낌이 범죄다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찌읒도 봤죠.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이 사기보험이죠. 그죠? 이것도 범죄다. 그런 판례를 애올라 하지 말고 그냥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애워지진 않을 거예요. 많기 때문에. 넘어가서 인륜에 반하는 행위. 다른 말로 하면 가족 질서에 반하는 행위, 윤리에 반하는 행위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억에 보면 부채 계약되어 있죠. 처의 동의를 받더라도 맺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맺는 것은 언제나 무효예요. 처의 동의와 상관없이 항상 무효입니다. 무효다. 나머지도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판례 박스를 한번 보세요. 부채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려 계약의 효력. 여러 대 있죠. 말이 참 어려워요.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줄치고. 이게 조건을 배우고 나와서 배우면 쉬운데 이건 맺는 거다, 깨는 거다. 맺는 겁니다. 깨는 게 아니야. 감남과 백녀가 3월일에 첫 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깜깜하게 안 하고 여기다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다? 해제 조건을 붙였어.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주는데 헤어지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해제 조건은. 그러니까 종료를 할 때 종료에도 힘을 주면 안 되고 요 해제 조건에도 힘을 줘야 돼. 종료되면 돌려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료되면 첫 계약 관계가 끝나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지금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이 맺는 시점이다, 깨는 시점이다. 맺는 시점이죠. 맺는 시점에서 주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그건 무효예요. 종료를 해제 조건 한다는 것은 헤어지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것은 뭐다? 지금은 안 주는데 헤어지면 그때부터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시점이 맺는 시점이다, 깨는 시점이다. 깨는 시점이죠. 그거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종료도 힘을 주면 안 돼.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면 유효.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이러면 무효가 되는 거야. 그게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건 기한 배우고 나서 배우면 조금 쉬울 겁니다. 일단은 줄여놔 쳐놓으세요. 종료를 해제 조건 하는 정려계약은 마지막 줄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려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맺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려서 그 밑에 판례 부채관계를 해소하면서 줄치고 이거는 말 그대로 깨면서 금전 지급을 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그거는 유효입니다. 유효. 아까 말한 대로 헤어지면서 위자료도 주고 양육도 주기로 했죠. 그런 것은 헤어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가 기준이 뭡니까? 평생 동안이죠.
평생 동안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혼인하면 퇴직하겠다. 그 주로 보면 이제 여성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혼인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혼인해라 하지 마라. 평생 동안 혼인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유효야 무효야? 유효죠. 그 다음에 니은에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라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이것도 역시 평생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죠. 평생 같이 살자 이 말 아닙니까? 평생 결혼하지 말자. 다 무효죠. 그 다음에 띠것에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아까 말한 대로 미용실에 그 취업을 하면서 우리 미용실을 그만두면 같은 동네에서는 평생 미용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도 유효다 무효다? 그것도 무효죠. 과도한 예약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판례 박스의 두 번째 판례 한번 볼까요? 23페이지 제일 위에 올라가세요. 해외 연수 근로자가 기구 구 줄을 쳐 일정 기간 동안 쉬고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 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의 효력 이렇게 되겠다. 예? 아까 우리가 사장이 근로자를 해외 유학을 보내주면서 뭐라고 선진 기술을 배워온 뒤에 3년간은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없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해야 된다. 이거는 유효야 무효야? 일정 기간을 정했잖아. 그때는 유효죠, 그죠? 근데 평생 동안 이래 버리면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103조, 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일정 기간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일정 기간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면 어떻게 될까? 아까 30년 이래 버리면 그거는 무효예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죠. 그 다음에 4번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이건 아까 말한 대로 판례가 두 개밖에 없죠. 기업 판례가 근로자 이야기죠. 근로자가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을 양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임금 전부를 담보로 잡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이 뭐예요? 장차 취득하게 될 재산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주지심 이야기죠.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임야를 정리하는 계약. 무효죠. 5번에 지나치게 사행적 행위. 사행적 행위만 주시면 되죠. 도박이죠. 도박자들하면 다 무효예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동기불법. 동기불법은 그냥 한번 볼까? 동기에다 동안 치세요.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지. 동기불법 한번 봅시다. 갑가을이 3월 1일 날 도박을 했는데 을은 계속 이기고 갑은 계속 지다가 막판에 갑이 뭘 잡았다? 38강등을 잡은 거야. 38강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봐. 두 장 지고 하는 거야. 다 쪼는 거야. 강이 두 개가 났으니까요. 꽃도 피고 달도 떴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아주 그냥. 그런데 계속 지다가 말판에 38강을 잡았는데 가진 돈 2,000원밖에 없네. 베팅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 중개사가 되려고 하면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이 도박에 대해서 또 모르네. 고수도ban 알아요? 그것도 몰라. 무슨 낙으로 살래 그러면. 나도 38강을 몰라. 잘 모르는데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이게 좋은 거래. 그래가지고 베팅을 못하니까 을 보고 판 덮자. 내 돈 빌려 올게. 친구에게 돈 빌려 갑니다. 돈을 빌린다 그러면 뭐라 하죠? 소비대차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친구의 돈을 빌리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돈을 빌리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도박이잖아. 이것이 나쁘다. 이게 불법이다. 이게 동기가 불법이다 하는 말 그런 뜻이야. 근데 그 동기가 외부적으로 표시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 계약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동기가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저는 친구를 끼워가지고 친구가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내일 아침에 은행 문 열면 바로 갚을게. 친구가 알아서 몰랐어. 도박한다는 사실을 몰랐잖아. 따라서 돈을 빌려줬다면 이 소비대차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이건 유효지.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이건 갚아야 되는 거야.
이 친구를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도박의 동기를 표시를 한 거예요. 친구야, 내가 막판에 38강등을 잡았는데 돈 1,000만 원 빌려주면 어린이 돈을 싹 다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자 500만 원 붙여가지고 1,500을 갚을게 하는 게 이 친구가 뭐랬어? 축하한다 이러면서 막 격려를 하면서 막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도박의 동기에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도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거 아니야. 그럼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도박이라는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꼴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직접 도박을 한 갑은 도박죄의 정범이 될 것이고, 예? 도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A는 뭐가 돼? 친구 A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범과 공범 사이에서 맺은 요 소비대차 계약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다, 무효다. 요거는 무효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동기 불법 문제가 나오면 그 불법적인 동기가 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만 잘 보면 돼요. 표시가 되면 무효, 표시되지 않으면 유효. 네, 그렇게. 자, 봅시다. 동기 불법. 그래서 기억, 동기 불법이란 범죄행위 자체,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뭐 살인을 위해서 무기 매수를 했다든지 밑에 그 범행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금을 했다 이런 말 나오죠. 도박이 뭡니까? 범행 아닙니까? 범죄. 우리죠. 범행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금이 무슨 말이에요? 차금. 차가 무슨 말이죠? 빌린다. 그러면 돈 이 말 아이가. 돈을 빌린 게 차금이죠. 차금 제압버리고 소비대차 이렇게 적었어요. 시험에서 차금 이런 말 잘 안 써. 소비대차 이렇게 쓰지. 범행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말을 좀 어렵게 썼다. 그리고 내려와서 니은이 중요하겠네. 판례는 가로로 묶고 동기가 표시되거나 줄치고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 반사회적 행위가 된다. 되기 때문에 무효다, 무효다. 유효야, 무효야. 무효니까 재건채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행정이라면 여기로 이제 끌고 가면 되지. 이행정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불법 은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반환청구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뒤에 가서 판례를 뭐 지금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